초기 항공 시절 조종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 일주 비행이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도전은 조종사의 경력을 크게 도약시키며 그들에게 연예인과 같은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성공적으로 이 업적을 이루어 존경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은 실패하여 목숨을 잃거나 끔찍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틀란티스의 비행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세계 일주를 완수한 것은 1924년 미국 육군 항공대 소속 4명의 비행사들이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여정은 총 17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26,300마일을 비행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세계 일주를 시도했으며 대중들은 이 시도를 지켜보는 데 열광하며 일상적인 조종사들을 준연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일주 비행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항공 초창기에는 위험하면서도 대담한 도전으로 대중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절 비행은 여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었으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은 조종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공적인 세계 일주만큼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시도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1937년 항공 개척자 아멜리아 이어하트가 세계 최초의 여성 조종사로서 세계 일주를 시도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비행기는 북태평양의 하울랜드 섬 근처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그녀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실종 5년 전 독일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세계 일주 탐험가 명단에 올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1932년 2월 29일 융커스 W33 수상 비행기 아틀란티스가 독일 쾰른에서 출발하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이는 파일럿 한스 베르트람과 부조종사 에어톰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기계공 아돌프 클라우스만과 비행 시도를 취재하던 사진가였습니다. 한스는 당시의 유명한 조종사들답게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며 학식이 높고 항공인으로서의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질 덕분에 비행기 내 탑승자들과 독일의 동료들은 이 도전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은 단순히 세계 일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임무 중 하나는 독일 항공산업이 세계 시장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정 중 독일 공동체를 방문해 고향에서의 선의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세계 일주 비행이 그러했듯이 이 탐험은 완수하는 데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비행 10주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한스와 팀원들은 이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인도, 태국 등 여러 나라를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 한스는 별도의 경로를 시도하기 위해 팀원들과 잠시 나누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스는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김에 호주의 일부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짧은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여행은 비교적 짧게 끝날 것이라 예상했으며 그는 클라우스만을 동행자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2명의 팀원은 상하이로 향해 합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5월 13일 현재의 인도네시아 티모르 베라트에서 잠시 연료를 보충한 후 한스와 클라우스만은 호주 북부 다윈으로 향하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윈까지의 거리는 약 520마일로 비행 시간은 5에서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동쪽 방향으로 비행하던 중 그들은 폭풍에 휘말렸고 그 시점에서 한스는 이미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한 역풍과 싸우며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빨랐던 것입니다. 결국 비행기는 조기 착륙, 거의 비상 상황에 가까운 착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의 플로트가 바다에 닿으며 착륙했고 한스와 클라우스만은 목적지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어딘가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스는 자신들이 다윈 북쪽 멜빌섬 동쪽 해안에 도착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호주 킴벌리 해안의 세인트 램버트 고주로 다윈과 멜빌섬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한스의 추정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킴벌리는 서호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해안선을 따라 한쪽에는 광활한 바다가, 다른 한쪽에는 척박한 오스트레일리아 오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킴벌리는 약 6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의 초기 사회 중 하나가 자리했던 곳으로 부메랑이 처음 등장한 암각화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킴벌리는 잉글랜드보다 약 3배나 큰 면적을 자랑하며 가파른 산맥과 건조한 초원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한스와 클라우스만이 도착한 곳은 건조하고 갈라진 점토 지형이 펼쳐진 지역이었습니다. 킴벌리는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해 있어 우기가 풍부하지만 1932년 그들이 도착했을 당시 우기는 이미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대신 건기가 막 시작된 시점으로 이는 호주의 겨울과 일치하며 최고 기온은 아니지만 여전히 더운 지역으로 평균적으로 30도섭씨를 넘는 날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무사히 해안으로 옮긴 후 한스는 연료 게이지를 기록했습니다. 비행기 아틀란티스에는 4갤런의 연료만 남아 있었으며 어딘가로 비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안에 도착한 후 캠프를 꾸리고 주변 환경을 탐색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끝없는 황량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오지 깊숙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주변은 오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들이 휴식을 취하려던 중 한 아보리진 남성이 우연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착륙을 목격한 후 호기심에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보리진은 약 6만 년 전에 대륙에 도착한 이주민의 후손으로 호주의 원주민입니다. 지역에 따라 아보리진 문화와 언어는 크게 다릅니다. 한스와 클라우스만이 전날 만났던 아보리진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 언어 장벽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남성은 친절했지만 두 조종사 중 누구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그 남성은 자리를 떠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았다면 그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남성과 의사소통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가 개고 해가 뜨면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결국 연료가 떨어지기 전 다윈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연료조차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아틀란티스는 속도를 내며 기적적으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한스는 자신들의 위치를 고려해 서쪽으로 비행 방향을 틀었으며 내륙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약 22마일을 날아간 후 예상대로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비행기는 사실상 글라이더가 되었고 한스는 비행기를 착륙시킬 장소를 찾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비행기를 해안선으로 다시 안내할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은 또다시 텅 빈 해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시간을 물을 찾는 데 보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스는 전날 만났던 아보리진 남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로 소통이 어려웠더라도 손짓으로 물이 필요함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한스는 자신들이 밤새 머물렀던 장소를 떠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클라우스만을 설득해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성이나 그의 부족 사람들을 다시 만날 가능성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킴벌리의 가혹한 환경을 걷는 동안 폭염과 굶주림, 갈증은 두 사람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와 얼굴 주변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파리떼가 그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들은 도중에 마실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조금 발견했습니다. 또한 호주로의 여행을 위해 가져온 쿠키 한 봉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를 조금씩 아껴 먹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배고픔을 해소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걷던 중 그들은 강어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돌아가려면 걷는 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건너려면 헤엄쳐야 했습니다. 현재 호주의 북부 지역에 서식하는 대형 악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 한스와 클라우스만은 이에 대해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벗어 머리 위로 들고 강어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 중 한 명이 물속에서 어두운 비늘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떨어뜨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쳐 나가며 악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악어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간신히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택은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옷과 신발이 없는 상태로 뜨거운 열기에 갇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악어를 피하며 놓친 물건들 중 그들의 권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총은 음식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고 비행기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강어귀를 건넌 것도 잃어버린 물건들도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물 대신 내륙을 따라 걷기로 결정했으며 비행기로 돌아가는데 약 7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태양은 그들을 내리쬐었고 모기는 계속해서 그들의 피부를 물었습니다. 비행기 주변 지역을 살펴본 후 두 사람은 비행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구간 동안 두 사람은 누군가가 비행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킴벌리 해안에 고립된 지 이미 13일이 지나갔으며 먹을 것은 거의 없었고 비행기가 있는 지역에는 신선한 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스는 늘 끝없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이러한 특성은 이번 고난 동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지쳤으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악화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빠르게 더 나은 상황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아틀란티스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융커스 W-33 수상 비행기는 하부에 고정된 두 개의 대형 플로트 덕분에 물 위와 육지 어디에서든 착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플로트는 비행기를 물에 뜨게 해주는 4개의 밀폐된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 플로트가 물 착륙의 충격을 견딜 수 있었다면 열린 바다에서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스는 이 아이디어를 클라우스만에게 제안했고 둘은 플로트 하나를 분리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스는 나무 조각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 즉석에서 만든 작은 배에 돛과 키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조각을 이용해 노도 제작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비는 한스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플로트의 밀폐 구획 중 하나를 열어 빗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 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스는 비행기의 라디에이터에 남아있던 물도 모두 뺀에 저장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플로트로 만든 카약을 바다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자마자 파도가 키를 부러뜨렸고 돛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플로트는 이미 조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밀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일이 지나 플로트가 킴벌리 해안에서 약 12마일, 약 19km 떨어진 곳에 고립되어 있던 중 둘 중 한 명이 수평선에 커다란 검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은 점점 커졌고 그들은 그것이 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플로트 안에서 일어설 수는 없었지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팔을 흔들며 구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배는 약 1600피트 거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갔습니다. 배가 멀어져가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큰 실망감에 몸을 웅크렸고 한스는 클라우스만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클라우스만은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노를 저어가던 중 한스는 클라우스만이 무기력해지면서 작업의 대부분을 자신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4박 5일 동안 노를 저으며 기적적으로 케이프 버니어 북서쪽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한스는 클라우스만과 함께 다시 내륙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자신들이 여전히 멜빌섬에 있다고 믿으며 내륙으로 가면 문명 지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주일 동안 옷 한 벌 없이 맨발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 중 하나를 지나야 했습니다. 곧 한스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멜빌섬에 있었다면 이미 어떤 형태로든 문명을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한스는 다시 해안으로 돌아가 플로트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걷고 난 뒤 두 사람은 플로트를 발견했고 또 다른 실망스러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로트는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어딘가에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한스는 손상된 구획을 잘라내면 플로트가 물 위에 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제 절단기를 들고 인접한 구획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플로트를 다시 물로 옮기고 탑승했지만 플로트는 더 이상 최소한의 항해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해안으로 돌아와 케이프 버니어에 있는 돌출된 안반을 찾아 그 아래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5월 아틀란티스와의 연락이 끊어진 지 나흘이 지나자 독일 영사는 서호주 정부에 경고를 보내며 두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우편 비행기는 수색 비행기로 전환되었고 호주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모든 배들에게 비행기와 조난자들을 주의 깊게 찾으라는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호주 원주민 부족들도 수색에 참여하도록 요청되었는데 그들만큼 땅을 잘 아는 그룹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색 도중 한 원주민 그룹이 모래 속에서 HB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담배 케이스와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수색 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6월 15일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수색 비행기가 서호주 윈덤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아틀란티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두 실종 조종사의 흔적은 없었지만 수색대는 이제 그들의 행방에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한스와 클라우스만의 생존 의지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이 케이프 버니어의 동굴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 아침 거의 생기를 잃은 상태로 동굴 입구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또 다른 원주민 남성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한스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에 눈을 떠 위쪽을 쳐다보았고 그의 시야가 맑아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도 가능했습니다. 그 원주민 남성은 물고기를 들고 와 기꺼이 두 사람에게 건넸지만 한스와 클라우스만은 너무 쇠약해져 음식을 씹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고기를 씹어서 뱉은 뒤 직접 손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간의 기운을 되찾은 후 그 원주민은 두 사람을 안전한 만으로 안내해 캠프를 차리게 했습니다. 그는 보존육 2통과 밀가루 5파운드를 한스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캥거루를 잡아와 요리한 뒤 두 사람을 다시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원주민 남성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밤의 음식 덕분에 두 사람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부족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서로 다른 방식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스는 짧은 메모를 작성해 그들 중 한 명에게 건넸습니다. 그 전날 밤 두 사람을 도운 원주민 남성이 근처에 한 사제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한스는 메모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스가 쓴 메모에는 그들이 겪은 고난과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7월 6일 두 사람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더 많은 원주민들이 케이프 레이니어 캠프로 사제가 보낸 보급품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수색대도 합류했습니다. 동굴에서 자신들을 발견한 남성을 맞이했을 때처럼 한스는 흥분한 얼굴로 새로 도착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반겼습니다. 그들은 한스에게 오렌지, 빵, 버터, 담배를 건넸고 한스와 클라우스만은 즉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윈덤으로 이송되었고 도착했을 때 클라우스만은 너무 쇠약해져 들것에 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정신적으로 한계를 경험한 이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구조대원들에게 클라우스만을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으며 자신은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구조대는 한스 역시 병원에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에서 두 사람은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받았고 클라우스만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스는 동료보다 상태가 훨씬 나았지만 체중이 크게 줄고 탈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케이프 세인트 램버트에 착륙한 순간부터 병원의 안전을 찾기까지 5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후 한스는 다른 기계공과 함께 아틀란티스의 위치로 돌아가 비행기를 수리해 작동 가능 상태로 만들었고 이를 호주의 퍼스로 비행했습니다. 반면 클라우스만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독일로 향하는 증기선에 탑승했습니다. 언론은 그가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클라우스만은 결국 평생 동안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스 역시 이 경험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몇 달 동안 호주에 머물며 자신의 생존 이야기를 전하는 강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군중들에게 생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또다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착륙 도중 비행기가 공항에서 추락했지만 한스는 심각한 부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스는 케이프 버니어에서 자신들을 발견한 원주민 남성들과 다음날 도착한 원주민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클라우스만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붓이 험피라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 환경으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한스는 원주민 남성들을 만난 순간 비로소 누군가 자신들의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기를 높이고 호주 오지를 살아서 벗어날 희망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원주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평가하며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유럽 수색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913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스는 자신을 구한 원주민들을 평생 최고의 친구로 여겼습니다.